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안타깝게 학교에서 사망한 지 49일 되는 내일 교사들은 49제에 맞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수업 대신 추모제와 집회에 참가하는 일종의 우회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특정 단체가 아닌 많은 학교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가 투쟁에 나서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같은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교육부는 오늘도 학생들 곁을 지켜달라며 설득했습니다. 먼저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초중고 교사들과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일 예정된 사망교사의 49제 추모 집회 등을 놓고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전면 비판했습니다. 평일 집회에 나서려는 교사들을 겁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처벌을 받을 때가 아니라 위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교육부는 교사 징계로 겁박하며 교사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추모의 뜻은 존중하나 공교육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내일 예정된 추모 집회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여야 시도교육감과 교권보호 4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합의했고 이번 달 본회의 통과가 확실한 만큼 수업 공백만은 피하자는 겁니다. 교육부는 오늘 법무부 등과 함께 아동학대법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을 출범하며 추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검 수사에 있어서도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배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내일 우회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교사의 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처럼 교육부가 자제를 호소했지만 내일 추모제와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일부 학교들은 학부모들에게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해달라고 안내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유지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최근 학부모들에 보낸 안내입니다. 교육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내일 지정했던 재량 휴업은 취소하지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교외 체험학습 등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내일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는 교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도 관리자분들도 조금 걱정은 되시는지 그날 합반 수업 이런 것도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사망교사 근무지인 서울 초교의 경우 교사 절반이 넘게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학교 차원의 재량 휴업도 전국 30개 초교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7주째 이어진 어제 집회에서 20만 명가량 모인 교사들은 내일 사망교사의 49제를 맞아 추모 열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들은 교육을 지킨다! 교육을 지킨다! 교육을 지킨다! 내일 오전에는 사망교사 학교에서 추모제가 열립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시민 추모객도 일부 참석이 허용됩니다. 오후에는 국회 앞에서 전국 교사들이 참여하는 추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주말처럼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교사 연가 투쟁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단식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시내 집회에 참가한 데 이어 오늘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위배된다며 이 협약 당사국 88개국에 방류 반대 친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해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오염 처리수 용어 변경 검토를 과거 일본 제국주의 때의 창씨 개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위배된다며 88개의 협약 당사국에 친서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친서 발송을 통해서 10월 2일부터 열리는 런던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당사국의 협조를. 당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 단식 농성장을 위로 방문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공산당 얘기 나오는 것도 황당하게 하고. 여당은 이 대표가 자해 외교에 오염수 반대를 명목으로 방탄 웰빙 단식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 자해 행위까지 저지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당내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하는 명분 없고 뜬금없고 원칙 없는 산무 단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 방류 문제 여론전으로 적극 나서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이 검찰 수사 절차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죠. 이 대표가 사실상 내일 검찰 소환에 불응한 데 이어 사법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대, 천준호 의원도 역시 내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게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에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부인과 통화한 뒤 벌어진 재판 공전 사태와 관련해 천 의원에겐 민주당 대표실에 경기도 공문과 이 전 부지사 재판 기록 유출 정황에 대해 물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도 4일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검찰이 거부하자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에 대비해 질문지 200여 쪽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딴 소환 불응에 강제 구인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박찬대 천준호 의원은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건강 상태에 따라 소환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 대표를 조사 한 번 없이 영장 청구하는 것도 부담이고 향후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여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요즘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SNS 글쓰기가 활발합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도 한 줄 보탰는데 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940년대 홍 장군의 부고 기사까지 거론했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더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SNS에 올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글입니다.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옳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숙고해주기 바란다고 공개 글을 올린 지 일주일 만에 직접 흉상 이전에 반대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철거 계획을 철회해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며 흉상 이전을 철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열한 역사인식과 국민의힘의 비겁한 동조,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기억할 것입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의 주장에 홍 장군의 공산당 전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육군사관학교의 외부 이전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삼선 장군 출신 신원식 의원은 홍범도 장군을 볼셰비키즘을 신봉한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며 구소련 지역의 한글 신문인 레닌에 기치해 레닌 스탈린당에 충직한 당원으로 기록된 홍 장군의 부고장을 공개했습니다. 진정 홍범도 장군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이념 논쟁을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독립투사 홍범도도 맞지만 공산당원 홍범도도 지울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해줬던 조 단위의 대출금 상환이 이번 달로 돌아오면서 9월 위기설이 대두됐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9월 위기는 없다고 진화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만나본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이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뷰티샵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김다혜 씨에게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코로나 대출로 겨우 버텨냈는데 다시 일어서기가 무섭게 대출금 상환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70에서 80%가 떨어졌어요. 회복됐다고는 하나 거의 대출금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긴 하죠.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김 씨처럼 코로나로 피해 입은 개인 사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대출금 76조 2천억 원 가운데 약 7%가 상환 유예 대상인데 특히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기 어려운 800여 명의 1조 원 넘는 대출금이 이달 상환 종료를 앞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착륙을 전망하지만 만기 연장이나 이 상환 계획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고 경기 둔화 속에서 상환 여력을 자신하기는 힘들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원금 상환 유예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상환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 사업자 연체율이 치솟는 가운데 상환을 아예 포기하고 파산을 택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 상황. 가뜩이나 악재와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는 금융시장에서 코로나 연체 폭탄의 불안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우리 국가 재정 상황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올해 세수가 최대 60조 원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이 구멍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 기금에서 최대 20조 원을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기금을 끌어오는 건 전례가 없는 만큼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 7월까지 43조 4천억 원 덜 거쳤고 연말까지는 최대 60조 원이 모자랄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돈은 36조 원 정도. 기획재정부는 편성된 예산 가운데 쓰지 않는 불용예산 10조 원, 세계 잉여금으로 최대 5조 원, 나머지 20조 원을 공적자금 관리기금으로 충당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리는 공자기금을 통해 다른 기금의 여윳돈을 빌려올 수 있는데 외국환 평형기금을 끌어와 일반 회계 재원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강달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면서 외평기금엔 대규모 원화가 쌓였는데 최대 20조 원 정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가 채무가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자꾸 추경하자, 대규모 추경하자 이런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하지만 정부가 추경을 하지 않기 위해 무리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안정 목적인데 이게 일반회계 재정으로 쓴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원칙이 위배되고요. 그만큼 지금 자금 운용에 난맥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공자기금 활용 방안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데 따른 고육책이지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저출산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출산율 하락세가 예상보다 가파릅니다. 저출산 문제를 경제부 배상윤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와 6개월 전에도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함께 따져봤었는데 그새 더 떨어졌습니까? 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올해 2분기 0.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특히 서울 출산율은 0.53명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출산율은 0.7명대를 겨우 지켜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치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봐도 됩니까? 네, OECD 회원국 38개 나라 중 우리나라를 빼고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건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스페인도 한 명이 넘는 1.16명이니까 유일한 연령대이면서 가장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의 한 명예교수가 한국 출산율 수치를 듣고 머리를 부여잡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이 장면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이렇게 해외 석학은 놀라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우리는 이 수치에 담담하달까요? 큰 요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고요. 네, 제가 만난 산부인과 원장도 내년 출산율이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예정
수가 올해 상반기보다도 더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올해도 역대 출생아 수가 최저지만 내년에도 최저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산율 0.7명 더 위태로운데 내년에는 더 떨어져 0.6명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통계청은 3년 전만 해도 내년 출산율이 0.7명으로 바닥을 찍고 내후년부터 다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출산율 반등은커녕 바닥도 알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계청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계속해서 떨어질 거냐, 언제 반등할 거냐. 그쵸. 저희도 이제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측도 어렵다는 말이 지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저출산을 앞단계로 하나 거슬러 올라가면 낮은 혼인율이 자리하고 있을 텐데요. 영향이 있겠죠? 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해 청년 3명 중 1명만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실제 결혼을 안 하는 비율도 크게 늘었는데 25살부터 49살까지 남성 중 미혼 비율은 10년 전만 해도 35%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47%까지 늘어났습니다. 결혼 정년기 남성 중 절반이 독신인 셈입니다.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경제적 불안정이 가장 높았습니다. 남성 기준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았는데도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정책 방향을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내년 예산안에 부모급여 인상과 육아휴직 연장 등 여러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정책도 좋지만 신혼가구의 집값 부담을 낮추고 세제 혜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서 결혼 기피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동시에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네, 이렇게 다각도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인천 인근 해상에서는 80톤급 어선 2척이 충돌해 1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송민선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5층 창문 밖까지 치솟습니다. 저기 연기를 빨리 올라가. 여기 나올 거야. 준비하고 있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금천구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층에 살던 7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주민 3명은 유독가스를 마시거나 전신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솟아올랐죠. 빨간 불기둥이만 펑펑 터졌죠. 터지고 유리 깨지는 소리, 와장창 깨지는 소리. 엄청 놀랬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엔 인천 옹진군 소령도 서쪽 약 37km 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80톤급 어선 2척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해경은 두 어선이 충돌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좁은 철장 안에 강아지 수십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동물학대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한 경기도 특사경과 동물보호단체는 번식장에 방치된 강아지 1,400여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이 번식장은 정식 허가받은 곳이었는데 냉동실에서는 강아지 사체가 100여 구 발견됐습니다. 속에 아이는 있는데 이 아이는 아직 상품 가치가 있는 아이다 보니까 그냥 문구용 커터칼로 배를 갈라서 새끼만 꺼내서 그 사체를 오늘 냉동고에서 찾게 됐고요. 경기도 특사경은 해당 번식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상대로 강의를 하거나 지분을 파는 인플루언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의료를 받고 떼먹거나 이 지분을 팔겠다며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A씨는 온라인 창업 비법을 알려준다는 유명 유튜버를 믿고 250만 원짜리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강의는 예정된 날짜에 열리지 않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수강생 단톡방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자기들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법이 없잖아요.
해당 유튜버와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 강의 업체도 말을 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데 저 어디 가야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3억 원. 100여 명의 수강생은 작년 3월부터 돈을 내고도 강의를 듣지 못했는데 해당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강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는 운영권을 주겠다며 8명에게서 110억 원을 받고는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주식을 미리 사놓고 매수 추천을 한 뒤 팔아치워 58억 원을 챙긴 유명 유튜버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명세를 이용한 유튜버들의 사기 행각에 소비자들만 멍이 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지만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저희 취재진이 알아보니 이 새만금 부지에 심은 2만여 그루의 묘목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곧 뽑히거나 폐기된다고 합니다. 8억 원이나 들여 심은 나무를 왜 폐기해야 하는 건지 고희동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의 원인 중 하나는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에 대한 대응 부족이었습니다. It's very hot, so if you don't have an umbrella or a hat, it's very easy to get sunburned. Way hotter than Malaysia. I think so. I got headache 2 times a day. I had to eat Paracet. 잼버리 개막에 앞서 전북도는 무더위를 감안해 7억 9,500만 원을 들여 화분과 덩굴 식물 총 22,875본을 잼버리 야영장 곳곳에 심었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묘목 중 절반에 가까운 9,750본이 이달 중 폐기 처분됩니다. 묘목 상당수가 오랜 시간 폭염과 바닷바람에 노출돼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무궁화 5천여 본도 새만금의 무더위와 염분이 많은 땅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관광 레저 용지였던 이곳 부지를 농업 용지로 변경해 농지관리기금 1,84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행사 기반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을 농지로 만들고 행사 진행을 위해 땜질식으로 묘목을 심은 겁니다. 애초부터 행사를 치르기 적합하지 않았던 장소인 탓에 더 많은 세금이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최근 벌어지는 흉악범죄에 불안한 시민들은 경찰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찰이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이어 이 마약 파티까지 벌였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찰은 본분을 다하고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상배 기자가 일부 경찰의 기강회의와 일탈에 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역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22살 최원종. 잇따른 흉기 난동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현역 사건 다음 날 직접 담화문을 내고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까지 했습니다.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온라인에선 살인 예고 글까지 연이어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뒤에서 누가 저를 칼부림이나 이런 걸로 찌를 수도 있으니까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조금 다니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경찰은 직원들의 일탈과 범죄로 집단 단속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경찰 직원이 추락사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 경찰 직원과 함께 10여 명이 집단 마약 파티를 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경찰관에 대한 부검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투약 정황이 확인된다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 소속 경정은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다 중간간 혐의로 입건됐고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장은 서울 동대문구 불법 안마 시술소 현장에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찰도 있었습니다. 경찰 수뇌부도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를 막겠다며 의경을 재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방범 순찰대에 가까운 그런 인력으로 대략 한 4천 정도 하면 한 7,500에서 8천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군 병력 감소를 감안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심야 시간대 스쿨존 속도 완화도 발표했지만 적용 범위가 전국이 아니라
8곳 시범 운영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이딴 비위와 정책 혼선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오히려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광산이 무너지면 지하갱도 상황은 물론이고 고립자의 위치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하는 통신 전파가 닿지 않기 때문인데 국내 연구진이 이 장애물을 극복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파 대신 자기장을 이용한 무선 통신인데요. 지하 재난 현장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고립됐던 광부 2명이 구조대원의 부축을 받고 걸어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북 봉화 아연탄광 붕괴 사고 생존자들입니다. 구조까지 9일이 걸렸지만 광산 내부와 연락이 불가능해 고립 위치나 생존 여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구조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 방향으로 지금 시추 작업들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붕괴 사고가 나면 갱 내 유선 통신이 끊기고 무선 전파도 지하까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지중 무선 통신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전파 대신 자기장을 이용하는데 수십 미터에 이르는 기존 안테나를 1미터 크기로 줄였습니다. 석회암 광산 갱도에서 실증 실험을 한 결과 안반층 40m를 뚫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조에도 편리성을 줄 것이고 인명 피해자도 심리적인 안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앞으로 통신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고 휴대전화로 통신이 가능할 정도까지 데이터 전송률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최근 아이디어 상품들이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서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욕실용품 개발에 조향사가 참여하는가 하면 한 치대 교수는 자신의 진료 경험을 담아서 구강세정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사람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열리는 변기 커버. 곧바로 향이 첨가된 물이 분사됩니다. 아이디어가 독특한 향기나는 변기입니다.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한 단계 나아간 상품으로 진화했습니다. 글로벌 회사들과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시는 업체와 함께 진행을 했고요. 향 같은 경우에도 요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향사님과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버튼을 누르면 물줄기가 분사되는 구강세정기. 이 제품에는 치대 교수의 치료 경험이 결합됐습니다. 평소 칫솔질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중환자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칫솔질 한번 안 해봤던 환자가 전신마 치아에 스케일링을 한 서너 시간 하고 나니까 모든 치아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IT 기술과 접목된 아이디어 상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호흡으로 폐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부터 이마에 착용해 숙면을 유도해주는 제품도 등장했습니다. 모두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정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콜라보를 한다든가 뭐 니치 마켓을 공략한다든가 소비자의 눈길을 잡아 끌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디어와 협업한 전문가 경험,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우리가 별미로 즐겨 찾는 꽃게가 이탈리아에서는 골칫거리입니다. 외래종인 푸른 꽃게가 이탈리안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어패류를 마구 잡아먹으면서 일부 지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꽃게잡이에는 포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장어를 잡는 그물망에 푸른 꽃게가 한가득입니다. 그물망을 쏟아내자 꽃게가 장어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aggressivo, è veloce, è un animale di intelligenza. 이탈리아 동북부 해안이 외래종인 푸른 꽃게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푸른 꽃게가 조개와 홍합, 장어까지 먹어 치우는 바람에 양식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몰릴 정도입니다. 조개 그물망엔 조개보다 푸른 꽃게가 더 많이 잡히고 그나마 잡은 조개는 속이 텅 빈 껍질뿐입니다. Stanno mangiando tutto. Cioè la sacca sta diventando un deserto. 푸른 꽃게는 대서양 서부에 서식하는 종이지만 수온 상승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으로 확산했습니다. 정부는 먹을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꽃게를 없애기 위해
지난달 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Non è una caccia spietata, è solo un prelievo massiccio. 이탈리아 사람들은 꽃게를 잘 먹지 않는데 요식업계에선 꽃게 요리를 개발해 식재료로 쓰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일본 친북단체인 조총련 주최 관동대지젠 추모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조금 전 입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내일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세희 기자, 윤미향 의원이 입국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윤미향 의원은 오늘 오후 6시 2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윤 의원은 본인이 제명안 관련해서 입국했을 때 희생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만 답했습니다. 간또학살 희생자들의 문제, 올해가 100주년이잖아요. 네. 그 희생자들의 문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목소리를 담아서 일본에 지금 다녀와서 윤 의원은 앞서 일본 입국 과정에 외교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 수속과 차량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친북 행보 논란을 지적하며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윤 의원을 국회의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제소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나. 윤 의원은 여당의 국회 윤리특위 제소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국회 윤리자문위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윤 의원에 대해 제명 권고를 했지만 여전히 윤리위에 계류 중입니다. 외교부는 윤 의원의 행사 참석과 관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해오는 시점에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남국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예,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 부결을 놓고 윤리위 무용론 그리고 민주당의 꼼수 방탄 이런 비판이 사그러들질 않고 있어요. 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위는 윤리위의 국회법상 품위유지와 사익추구 금지 의무 위반으로 김 의원에 대해 최고수위의 제명을 권고했는데요. 윤리위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다른 제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늘 있었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 네, 그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들리는데 징계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징계와 불출마 선언은 큰 관계가 없죠. 그래서 민주당이 김 의원 구제를 위해서 불출마를 방탄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원이 징계위에 회부가 됐는데 9개월 남은 계약 기간 때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테니까 봐달라고 하면 봐줄까요? 무엇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자진 탈당자 1년 내 복당 금지 규정 때문에 총선 전 복당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는 있잖아요. 물론 무소속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요. 당선 가능성이 제일 큰 문제겠죠. 네.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 단원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의힘 전신에서 2번, 그리고 민주당 전신에서 2번 당선될 정도로 굉장히 민심 변동성이 큰 지역입니다. 무소속으로 나설 경우에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 불출마 자체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친정인 민주당은 대단한 정치적 결단으로 평가하고 이를 명분으로 제명안을 부결시킨 겁니다. 액수가 엄청나게 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이제 사실상 징계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이걸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럼 김남국 의원의 징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일사부재 원칙에 따라서 회기 내에는 제명안을 다시 올릴 수는 없고요. 민주당은 한 단계 아래 징계인 30일 출석 정지안을 재심사하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의원 임기를 다 채우면서 30일 불출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윤리자문위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리자문위 그리고 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까지 절차도 까다롭다 보니 매번 징계안이 계류되다가 회기가 끝나면 폐기되는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되는데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의 윤미향, 이스타항공 주식 백지 신탁 관련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이상직, 그리고 가족명의 건설사 특혜 수주 의혹 혐의인 박덕흠 의원 모두 제명 권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자문위 결정에 강제성을 띠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김남국의 정치적 결단의 느낌표는 제명 없는 제명이네로 하겠습니다. 친문계인 김종민 의원은 김 의원 제명안이 부결된 건 이 대표의 결정과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 대표 책임론을 공개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꼼수 탈당한 친명계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당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승인했죠.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며 단식까지 불사한 이 대표가 당내 여론은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전사가 된 장관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야당 공세에 적극 대응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실제로 좀 달라졌다 이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한 뒤에 국회에 나온 장관들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표적인데요. 각종 이슈에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쿄 전력의 입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정부가 얘기하는데 일본 도쿄 전력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입인지 이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답을 듣고 말씀하세요, 총리.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님. 총리까지 그런 극우적인 인식을 국민들한테 설파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틀렸습니다. 의원님의 주장은 완전 틀렸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 꽤나 점잖았었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른 장관들은 어떻습니까? 네, 재선 의원 출신인 보훈부의 박민식 장관도 민주당 민영배 의원과 중국 방문을 두고 언쟁을 벌였고요.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언론인이었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중국이 중점 추진 중인 1대1로 전략에 부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공산주의자세요? 왜 그렇게 침소봉대를 하십니까? 편집인 할 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팩트 자체가 틀렸는데 왜 그걸 갖다가 그걸 자꾸만 비틀어서 질문을 하십니까? 보통은 의원들이 큰 소리를 내고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방어를 하는 편이었는데 확실히 좀 달라진 풍경입니다. 네, 물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요. 박범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뒤 나온 반응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여야가 맞서야 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전사가 된 장관들의 느낌표는 싸움꾼보단 일꾼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서 전사의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전투하는 군사라는 뜻도 있지만 제1선에 나서 힘껏 일하는 일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무위원들이 보란듯이 야당 의원들과 맞서는 모습보다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야당을 설득도 하고 협조도 구하는 국민을 위한 전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하철 환승역임을 알리는 음악에 가사를 입히고 세탁기 알림음도 클래식으로 바꿨습니다. 일상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음악들의 변신을 이정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익숙한 서울 지하철의 환승음악 얼씨구야입니다.
올해 초 국립국악원이 만든 풍년으로 14년 만에 바뀌었는데 이번엔 가사를 붙인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EDM이 가미된 비트박스 버전에 이어 국악곡도 발매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환승 배경음악으로 좀 갇혀있는 음악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제 지하철 밖으로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는 함께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노래곡으로 개발을.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야구단 응원가, 태평소 연주를 곁들인 FC 서울 응원가 서울 아리랑처럼 우리의 국악도 공연장을 벗어나 스포츠 팬들 사이로 뛰어들었고 수업 시작을 알리는 학교 종소리, 바다르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 세탁이 끝났음을 알리는 슈베르트의 송어와 같은 클래식 음악도 쓰임새가 덧붙었습니다. 세탁기와 합주를 하거나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SNS에는 가전제품 알림음을 이용한 콘텐츠들이 수천 개입니다. 생활 음악의 화려한 변신, 일상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씩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는 내일 아침까지, 또 강원 영동은 글피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전국에 적게는 5에서 최대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 곳곳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경남 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와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선선한데요. 내일 서울이 24도, 강릉은 2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29도, 전주 31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다음 주 중반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3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